새벽 5시 58세의 서정우 병원장은 병원장실 창문 앞에 홀로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의 가장자리는 오랜 세월 동안 만지고 또 만져서 닳아 있었어요. 색도 많이 바랬죠. 하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만큼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배가 살짝 부른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한 손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고 있었어요. 임신 3개월 차의 모습이었죠.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것 같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정우의 손끝이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리나. 그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늘도 보고 싶구나. 그 한마디에는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움과 후회, 죄책감과 원망,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정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0년 전 신혼 3개월 만에 아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남기지 않고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어요. 웃으면서 도시락을 싸주던 아내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여보. 그게 마지막 인사였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없었습니다. 옷까지 몇 벌만 사라졌을 뿐 나머지는 그대로였어요. 메모 한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미친 듯이 아내를 찾아 헤맸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전국 방방곡곡을 뒤졌습니다. 처갓집에도 연락했지만 아무도 나린의 행방을 알지 못했어요. 아니, 알려주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정우는 밤잠을 설치며 아내가 왜 떠났는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시 다른 남자가 생긴 걸까? 그녀를 힘들게 한 게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했어요. 재혼을 권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좋은 자리라며 선을 보라는 권유도 수없이 받았어요. 하지만 정우는 끝끝내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아내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니, 돌아오지 않더라도 다른 여자와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우의 마음속에는 오직 나린뿐이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녀뿐이었습니다. 정우는 오직 환자를 살리는 일에만 매달려 살았어요. 밤낮 없이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의사들이 포기한 환자도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환자를 살리다 보니 어느새 대한민국 최고의 흉부외과 전문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의라는 타이틀이 붙었어요.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린 의사라는 명성도 얻었죠. 결국 서울대학병원 병원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정우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요. 수천 명의 생명을 살렸지만 정작 자신의 가슴은 30년째 텅 비어 있었어요. 가장 사랑했던 단 한 사람, 아내 이나린과 뱃속에 있던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평생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진료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오늘도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장실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공의 한동현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병원장님, 응급 환자입니다. 직접 내려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우가 수화기를 내려놓고
빠른 걸음으로 응급실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에도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수십 년간 숱한 응급 상황을 겪어왔지만 이날따라 유독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응급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응급실은 전쟁터 같았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폐암 사기 환자입니다. 호흡 곤란의 의식 저하 상태. 한동현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들것 위에는 젊은 여자가 실려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고 있었고 여러 개의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환자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29이라는 젊은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쇠약해 보였어요. 정우가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활력 징후는 혈압 80에 50, 맥박 130, 산소 포화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상태가 너무 위급했습니다. 정우가 환자의 차트를 훑어보았어요. 폐암 사기, 응급실 내원 당시 호흡 곤란 및 의식 저하. 차트를 보는 정우의 눈이 잠시 멈췄습니다. 보호자란이 비어 있었어요. 가족이 없는 환자였습니다. 정우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환자와 함께 온 사람이 있나? 네, 친구분이 함께 오셨는데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동현이 대답했어요. 정우는 다시 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폐암 사기라니. 게다가 보호자도 없이 혼자. 뭔지 모를 안타까움이 가슴을 스쳤어요. 정우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술이다. 지금 당장. 한동현이 놀란 눈으로 정우를 바라보았어요. 병원장님이 직접요? 내가 직접 수술한다. 수술실 준비해. 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주변 의료진이 웅성거렸어요. 병원장이 직접 수술에 들어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환자가 실린 들것이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정우도 빠른 걸음으로 수술실을 향해 걸어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정우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 환자를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살려야 할 것 같은 이상한 확신이었어요. 수술실의 무영등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정우가 손을 소독하고 수술용 장갑을 끼웠어요. 수술실 안에는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집도하는 수술이라 모든 의료진이 바짝 긴장하고 있었어요. 정우가 수술대 앞에 섰습니다. 환자는 이미 마취가 진행된 상태였어요. 정우는 잠시 환자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취로 잠든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이 얼굴이 왜인지 낯설지 않다고 느꼈어요. 메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정우의 손은 30년 경력답게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종양의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 조직을 조심스럽게 분리했어요. 예상대로 종양의 크기가 상당했습니다. 폐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고 있었어요. 조심해야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환자가 수술대에서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우는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닦을 겨를도 없었어요. 수술실 안에는 기계음과 정우의 지시 소리만 울렸습니다. 흡입, 지혈, 클램프. 정우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마취 상태의 환자가 살짝 움직였어요.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취과 전문의가 긴장했어요. 환자가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취심도 확인해. 정우가 지시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환자의 입에서 헛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엄마. 환자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맞아요, 이날인이에요. 환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이름에 정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린 메스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날인. 30년간 부르고 또 불렀던 이름이었어요. 잠들기 전마다 속으로 불렀던 이름, 꿈에서조차 놓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정우의 눈이 환자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마취에 잠긴 그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어요. 순간 정우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선한 눈매, 오똑한 코, 갸름한 얼굴형. 30년 전 아내 나린의 얼굴이 또렷하게 겹쳐 보였어요. 정우의 손끝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병원장님? 병원장님,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한동현의 목소리가 아득히 들려왔습니다. 정우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은 수술 중이었습니다. 이제 정우는 한 가지 목표가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환자를 살려내는 것. 정우는 이를 악물고 수술을 계속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진정시켰어요. 메스를 쥔 손에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환자의 가슴 위에서 정우의 손이 정교하게 움직였어요. 종양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어요.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봉합이 끝났습니다. 수술 종료. 정우의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렸어요. 수술실 문을 나선 정우는 복도 끝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았어요. 허름한 창고 같은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정우는 벽에 등을 기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어요. 설마, 설마. 정우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나리나, 정말 내 딸이야? 30년 전, 뱃속에 있던 그 아이란 말이야? 정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는 텅 빈 창고에서 한참 동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정우는 정신을 차리고 의무기록실로 향했습니다. 환자의 차트를 다시 확인해야 했어요. 아까 응급실에서 대충 훑어본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우의 손이 떨렸어요. 차트를 펼쳐 환자의 기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이름 이서아, 나이 29세. 정우의 시선이 생년월일에 멈췄어요.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정우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내 나린이 사라진 날로부터 정확히 6개월 후였어요. 정우의 심장이 요동쳤어요.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정말로? 정우는 차트의 다른 항목들을 확인했습니다. 보호자란에는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비상연락처에는 친구 정다혜라는 이름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주소란을 보았어요. 서울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직업란에는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부모도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정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우가 전공의 한동현을 불렀습니다. 동현아. 네, 병원장님. 이 환자, 가족관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겠나? 한동현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아봐줘. 부탁이야. 정우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한동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친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우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병원장실 소파에 앉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마린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내 나린을 빼닮은 그 환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친구 정다혜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서아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어요. 한동현이 다혜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서아 상태는 어때요? 다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동현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에요. 폐암삭이라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다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수술이 잘 됐다니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한동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환자분 치료에 필요한 정보라서요. 다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말씀하세요. 한동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 씨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다혜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요. 서아가 간병하면서 정말 힘들어했어요. 한동현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분은요? 다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는 서아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서아는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평생 엄마하고 둘이서만 살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정우가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다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정우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나린이가 아이를 낳았구나. 정우는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세면대에 두 손을 짚고 거울을 바라보았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나린아.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체 왜 혼자 그 고생을 한 거야? 왜 나한테 오지 않은 거야? 정우는 화장실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정우는 흥신소에 아내 이나린의 행적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어요. 며칠 후 두툼한 봉투가 정우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보고서의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나린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기는 돌이 갓 지난 것 같았어요. 나린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배경은 허름한 방이었어요. 정우의 손이 사진 위에서 떨렸습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어요. 이나리는 30년 전 서울을 떠나 부산의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나리는 일을 시작했어요. 식당 일, 청소 일, 공장 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밤에는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면서 딸을 키웠어요. 정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는 계속됐어요. 이나리는 딸 서아의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자신은 굶어도 딸은 굶기지 않았어요. 학원 한 번 보내지 못했지만 밤마다 직접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서아는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까지 졸업했어요. 어머니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3년 전 이나리는 자궁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미 말기였습니다. 서아가 간병을 했지만 나리는 끝내 세상을 떠났어요. 죽는 순간까지 딸에게 아버지가 누군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다. 원망하지 말아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정우는 보고서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왜 혼자 그 고생을 한 거야?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때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날인이 서울을 떠나기 직전 서정우 병원장의 어머니 서명자 여사와 만났다는 목격담이 있음. 정우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나린을 만났다고? 정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0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정우는 보고서를 꽉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당장 어머니를 만나봐야 했습니다. 정우는 곧바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서명자는 82세의 고령에 치매까지 찾아와 3년 전부터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정우가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우가 불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치매가 깊어져서 아들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머니, 저 정우예요. 정우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들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우가 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흥신소에서 받은 보고서에 끼워져 있던 나린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기억하세요? 정우가 사진을 어머니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순간 어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텅 비어있던 눈에 갑자기 생기가 돌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입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전현이 또 왔어? 정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내가 분명히 돈 줬잖아. 그 돈 받고 꺼지라고 했잖아. 치매 속에서도 3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정우 출세하는데 방해하지 말랬잖아. 가난한 집안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그 뱃속에 뭐가 들었는지 무슨 상관이야. 당장 꺼지라고. 정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30년 전 그날 어머니가 임신한 나린을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돈을 주며 당장 꺼지라고 협박했어요. 아들의 출세에 방해된다며 뱃속의 아이가 정말 아들 아이인지 어떻게 아냐며 모욕을 줬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임신한 아내를 내쫓았다는 진실이 머리를 내리쳤어요. 나리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쫓겨난 거였어요. 시어머니에게 돈 봉투를 들이밀며 당장 꺼지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수모를 견디지 못하고 떠난 것이었어요. 남편에게 알리면 남편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차라리 자신이 떠나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시어머니에게 쫓겨나면서도 남편 걱정에 아무 말 없이 떠난 것이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고 죽을 때까지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딸에게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우는 요양원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나린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만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뒤 서아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 후 경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폐암사기였고 전이 가능성도 있었어요. 언제든 다시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우는 매일 밤 몰래 서아의 병실 앞을 서성였어요. 하지만
차마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정우는 유리창 너머로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아는 잠들어 있었어요. 병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서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척하고 창백했지만 아내 나린을 그대로 빼닮은 얼굴이었어요. 정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아이가 내 딸이구나. 정우는 유리창에 손을 대었어요. 아빠가 왔어, 서아야. 정우의 입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간호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님이 요즘 왜 저러시지? 밤마다 저 병실 앞에 서 계시더라. 저 환자 누구야? 글쎄 모르겠는데. 특별한 환자인가 봐.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이 복도에 퍼졌지만 정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저 유리창 너머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아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뜬 서아가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었어요. 제 수업은요? 아이들은요? 서아는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였습니다. 3학년 아이들을 맡고 있었어요. 쓰러지기 전까지 매일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서아였습니다. 다혜가 서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 마. 대체 교사 선생님이 오셨대. 아이들 잘 있어. 서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아이들이 걱정됐는데 다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야, 너 몸이 이 지경인데 아이들 걱정이야? 너 걱정 좀 해. 서아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다혜야, 병원비 얼마나 나왔어? 서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 보험도 없는데. 다혜가 당황했어요. 아, 그건 걱정 마. 뭐 어떻게든 되겠지. 다혜가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서아는 눈치챘습니다.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개를 돌려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지만 어떻게든 버텨왔어요. 작은 원룸에서 기간제 교사 월급으로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병에 걸릴 줄은 몰랐어요. 보험도 없고 저축도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엄마, 나 어떡해. 서아는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다음 날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아가 수화기를 들었어요. 이서아 환자분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치료비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환자분 치료비 전액이 익명의 후원자분께서 납부해 주셨습니다. 서아의 눈이 커졌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치료비 전액이요.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까지 모두요. 익명의 후원자분께서 일괄 납부해 주셨습니다. 서아는 전화기를 든 채 멍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분이 없는데요. 누구신지 알 수 없을까요? 원무과 직원이 죄송하다고 했어요. 철저하게 익명을 요청하셔서 저희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아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구나.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아는 알지 못했어요. 그 익명의 후원자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정우는 병원장실에서 원무과의 보고를 받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멀리 서아의 병실이 있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서아야.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지켜줄게. 의료진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아의 상태를 점검하고 향후 치료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담당 교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환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종양 절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추가 수술은요? 한동현이 물었습니다. 담당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추가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종양이 너무 깊이 퍼져 있어요. 무리하게 수술하면 환자가 수술대에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우가 들어왔어요. 모든 시선이 정우에게 쏠렸습니다. 내가 수술하겠네. 정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담당 교수가 놀란 눈으로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장님이 직접요? 성공 확률이 20%도 안 됩니다. 무리입니다. 정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20%면 충분해. 0%가 아니잖아. 내가 해보겠어.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수술에 나선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회의실 한쪽에서 부원장 오상철이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병원장이 일개 환자 하나에 저렇게까지 나서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오상철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원장 오상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5세의 그는 서정우의 의대 동기이자 평생 라이벌이었어요. 두 사람은 같은 해에 의대에 입학했고 같은 해에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둘의 운명은 갈렸어요. 정우는 천재였습니다. 손재주가 남달랐고 판단력도 뛰어났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반면 오상철은 달랐어요. 실력으로는 정우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벽을 넘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오상철에게는 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정치력이었어요. 사람을 다루는 데는 정우보다 훨씬 능숙했습니다.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법, 아랫사람을 부리는 법, 조직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 정치력 하나로 오상철은 부원장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병원장 자리는 정우가 차지했지만 오상철은 기다릴 줄 알았어요. 정우가 은퇴하면 그 다음은 자신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만 기다리며 차근차근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요즘 정우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병원장이 일개 환자의 수술에 직접 나서다니요. 그것도 성공 확률 20%도 안 되는 위험한 수술에 말이에요. 오상철이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이상하군. 서정우가 저런 인간미 있는 인간이었나? 냉정하기로 소문난 서정우가 환자 하나에 저렇게 매달리다니.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있어. 오상철이 인터폰을 눌러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가 들어오자 오상철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이서아 환자에 대해 알아봐. 비서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서아 환자요? 그래. 그 환자에 대해 샅샅이 뒤져. 가족관계, 과거 이력, 병원장과 무슨 관계인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와. 비서가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자 오상철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서정우,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내가 알아내고 말겠어. 수술날이 밝았습니다. 정우가 직접 집도하는 폐암 수술이었어요. 전날 밤 정우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서랍에서 나린의 사진을 꺼내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나린아, 내일 우리 딸 수술이야.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켜봐줘. 내가 반드시 서아를 살릴게. 약속해. 정우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새벽까지 앉아 있었어요. 아침이 되어 수술실에 들어섰습니다. 수술실의 무영등이 환하게 켜졌어요. 정우가 손을 소독하고 수술용 장갑을 끼웠습니다.
의료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병원장이 직접 집도하는 수술이라 모두가 바짝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수술대 앞에 섰어요. 마취된 서아의 얼굴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아야, 아빠가 살릴게. 정우는 속으로 다짐하며 메스를 집어들었어요.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종양은 예상보다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폐의 여러 부분을 잠식하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했습니다. 정우의 손이 정교하게 움직였어요. 30년 경력의 명의다운 솜씨였습니다. 하지만 수술 중반쯤 되었을 때 위기가 찾아왔어요. 종양이 중요한 혈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대량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지금 떨리면 안 돼. 정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손끝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눈앞에 아내 나린의 얼굴이 어른거렸어요. 환하게 웃던 그 모습, 배를 어루만지며 행복해하던 그 표정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린아, 지켜봐. 우리 딸 내가 반드시 살릴게. 정우가 속으로 아내를 불렀어요. 순간 손끝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정우의 손이 다시 정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혈관을 피해 종양을 조심스럽게 분리해냈습니다. 8시간의 사투 끝에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 종료. 정우의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렸어요. 의료진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적적인 성공이었어요. 20%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서아는 살아남았습니다. 정우가 수술용 장갑을 벗으며 서아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서아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정우는 수술실을 나와 아무도 없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상구 계단 앞에 멈춰 섰어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정우는 벽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나린아, 내가 살렸어. 우리 서아 살렸어. 정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을 자신의 손으로 살렸다는 안도감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어요. 서아가 회복 중이었습니다. 수술 후 경과는 좋았어요. 며칠 만에 의식을 되찾았고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아가 눈을 떠보니 침대 옆 테이블에 작은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지? 서아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예쁜 포장지로 쌓인 작은 상자였어요. 리본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빛 체인에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세련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목걸이와 함께 작은 카드가 한 장 들어 있었어요. 서아가 카드를 꺼내 읽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서아의 눈이 커졌어요. 누가 보낸 거지? 서아가 병실을 찾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거 누가 두고 갔는지 아세요? 간호사가 선물 상자를 보고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침에 출근했을 때 이미 있더라고요. 서아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다. 다혜도 아니고 누굴까? 서아는 목걸이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서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목걸이가 30년 전 정우가 아내 나린에게 주려고 샀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날인이 사라지는 바람에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지 못했던 선물을 이제야 딸에게 전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정우는 병원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받았구나, 서아야. 정우는 회진을 핑계로 서아의 병실을 자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어요. 그러다 이틀에 한 번이 되었고, 나중에는 매일 들르게 되었습니다. 병원장이 일반 환자의 회진을 직접 도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지만 정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서아 씨,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정우가 병실 문을 열며 물었어요.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병원장님, 정우가 서아의 차트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치가 많이 안정됐네요.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정우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차트만 들여다보았고 서아도 병원장 앞이라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대화가 점점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서아가 정우에게 물었어요. 병원장님, 저 하나 여쭤봐도 돼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정우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그냥 내 환자니까. 서아가 피식 웃었습니다. 다른 환자분들한테도 이러세요? 직접 수술해 주시고 매일 회진 오시고 선물까지 주시고. 정우의 눈이 커졌어요. 선물? 서아가 목에 걸린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이거요.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병원장님 아니세요? 정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아가 씩 웃었어요. 농담이에요. 설마 바쁘신 병원장님이 그랬겠어요. 서아가 손을 저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살았잖아요. 20%도 안 되는 확률이었다면서요. 정우가 힘겹게 미소를 지었어요. 다행히 수술이 잘 됐어요. 앞으로 건강 잘 챙기면 돼요.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열심히 회복할게요. 정우는 딸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아내 나린을 그대로 빼닮은 미소였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야. 30년 동안 너와 엄마를 찾아 헤맸어. 이제야 찾았어.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말하면 서아가 혼란스러워할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시각, 오상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사 결과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건넨 서류를 읽어내려가던 오상철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서아 환자, 29세,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모친 이날인 3년 전 사망, 부친 불명. 오상철의 눈이 다음 줄에서 멈췄습니다. 이날인 30년 전 서정우 병원장의 배우자였음. 결혼 3개월 만에 실종. 오상철의 입이 벌어졌어요. 이거 대박이군. 오상철이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입꼬리가 실룩실룩 올라갔어요. 목소리에는 음흉한 즐거움이 묻어났습니다. 서정우, 내가 그런 비밀을 갖고 있었구나. 오상철이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웃었어요. 30년 전 사라진 아내의 딸. 다시 말하면 사생아잖아. 그런 환자에게 병원장이 직접 수술하고 치료비 대주고 매일 회진 돌고. 이거 완전히 병원 자원 낭비야. 의료윤리 위반이야. 오상철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 사회를 움직일 완벽한 카드를 찾았다고 확신했어요. 서정우, 내가 무덤을 팠어. 오상철은 즉시 자신의 신복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회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준비를 시작한 것이었어요. 수술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퇴원을 앞두고 있었어요. 폐암 수술 후 경과는 좋았습니다.
종양은 깨끗하게 제거되었고 정기 검진에서도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제 항암 치료만 잘 마무리하면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아는 매일 퇴원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아이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교실로 돌아가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설레었어요. 하지만 항암 치료가 문제였습니다. 서아의 몸은 항암제를 견디지 못했어요.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구토와 탈모는 기본이었고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그래도 서아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조금만 더. 하지만 몸은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날 정기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교수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그는 서아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병원장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손이 떨렸어요. 병원장님, 담당 교수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담당 교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정우는 직감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구나. 무슨 일인가? 담당 교수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간에 심각한 손상이 왔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급성 간부전입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정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간부전이라고? 담당 교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암제가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습니다. 정우의 손이 책상 끝을 움켜쥐었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치료 방법은? 정우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담당 교수가 힘겹게 대답했어요. 간 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식 없이는 한 달도 버티기 힘듭니다. 정우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쾅 하는 소리가 병원장실에 울렸습니다. 책상 위의 물건들이 흔들렸어요. 정우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찾은 딸이야. 이제야 만난 딸이라고. 정우는 책상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아에게 간부전 사실이 통보되었습니다. 담당 교수가 조심스럽게 상태를 설명했어요. 서아는 침대에 앉아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어요. 설명이 끝나자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담당 교수가 당황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서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폐암은 이겼는데 항암제 때문에 죽게 생겼네요. 참 아이러니하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체념만이 담겨 있었어요. 오히려 의료진이 더 마음 아파했습니다. 29, 너무 젊은 나이에 죽음을 앞두고 저렇게 담담할 수 있다니. 담당 교수가 병실을 나서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기증자 대기 명단에 서아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순서는 까마득히 멀었어요. 간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수백 명이었습니다. 언제 순서가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서아에게 남은 시간은 한 달. 그 안에 기증자가 나타날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우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전국 병원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혹시 적합한 기증자가 있는지, 어떻게든 방법이 없는지 수소문했어요. 여보세요. 서울대학병원 병원장 서정우입니다. 혹시 간 이식 대기 환자 중에 정우는 매일 밤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장님. 대기자가 너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정우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제발, 제발. 정우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서아는 병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다혜는 면회 시간이 끝나 돌아갔고 병동은 조용했습니다. 서아는 침대 옆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유서 같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먼저 친구 다혜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다혜야, 30년 가까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다음은 학생들에게 쓰는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3학년 2반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약속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건강하게 자라서 멋진 어른이 되어줘.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엄마에게,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빠에게. 서아의 펜이 느리게 움직였어요.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키워줬는데 얼마 살지도 못하고 따라가네요.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죠? 금방 갈게요. 아빠, 어딘가 살아계시다면 이 편지를 읽으실 수 있을까요? 전 아빠 얼굴도 몰라요. 사진 한 장 없거든요. 다음 생에는 만나고 싶어요. 아빠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서아가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위에 엄마 아빠에게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침대 옆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의료진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담당 교수, 한동현, 그리고 주요 의료진이 모였어요. 모두들 갑작스러운 소집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우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밤새 잠을 못 자서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비장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입을 열었어요. 내간 일부를 이식하겠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우에게 쏠렸어요. 뭐라고요? 담당 교수가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내간 일부를 이서아 환자에게 이식하겠다고 했네. 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담당 교수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병원장님, 58세의 생체간 이식은 위험합니다. 기증자 나이가 많을수록 합병증 위험이 높아요. 한동현도 끼어들었어요. 맞습니다, 병원장님. 게다가 병원장님은 고혈압 약도 드시고 계시잖아요. 무리입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의료진 모두가 정우를 말리려 했어요. 정우가 손을 들어 모두를 제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다른 방법이 있나? 정우의 눈이 의료진을 둘러보았습니다. 기증자 대기 명단? 순서가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 서아한테 남은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돼. 그 안에 기증자가 나타나겠어? 담당 교수가 입을 열려 했지만 정우가 먼저 말했어요. 내 딸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으란 말이야? 회의실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눈이 커졌어요. 딸이요? 한동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정우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비밀을 꺼내야 할 때가 온 것이었어요. 정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는 30년 전 사라진 내 아내가 낳은 내 딸이야.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이야. 이제야 만난 딸이라고. 그 딸을 내 눈앞에서 죽게 놔둘 순 없어. 한동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른 의료진도 마찬가지였어요. 담당 교수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장님. 하지만 정우가 손을 저었어요. 내 결정이야. 누가 뭐래도 내 딸 살리는 건 내가 할 거야. 수술 준비해줘. 정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수술에 앞서 친자 확인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우의 혈액과 서아의 혈액을 채취했어요.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어요.
그 며칠이 정우에게는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동현이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들고 병원장실로 뛰어왔어요. 병원장님, 한동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정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동현이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99.99% 일치입니다. 정말 아버지와 딸이셨습니다.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들었어요.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기 때문이었어요. 99.99% 일치. 친자관계 확인됨. 정우는 결과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한동현도 눈물을 훔치며 정우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상철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정우가 친딸에게 간을 기증하려 한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병원 안에 퍼졌습니다. 오상철의 귀에도 당연히 들어갔어요. 오상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오상철이 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병원 이사들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오상철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장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음흉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상철이 이사들을 둘러보았어요. 서정우 병원장이 친딸에게 병원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오상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치료비 전액을 자신의 돈으로 대납하고 병원장이 직접 수술에 나서고 이제는 자신의 장기까지 기증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오상철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게다가 58세 고령의 생체간 이식을 하겠다고요? 병원장이 수술대에서 쓰러지면 병원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상철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개인 감정 때문에 병원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예요. 이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회의실에 퍼졌어요. 오상철이 제안했습니다. 서정우 병원장의 수술 승인을 보류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어요. 결국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찬성이 더 많았어요. 정우의 수술 승인이 보류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아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오상철,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냐? 며칠 후 오상철이 정우의 병원장실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묻어 있었어요. 형, 잘 지내셨어요? 오상철이 소파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고 차갑게 쳐다보았어요. 오상철이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형, 이렇게 하면 다 잃어. 명예도, 병원장 자리도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돼. 정우가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오상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조용히 물러나. 그럼 내가 이사회를 막아줄게. 딸 수술도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줄게. 어때? 나쁜 조건 아니잖아. 정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철아. 정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난 이미 30년 전에 가장 소중한 걸 잃었어. 오상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지금 명예가 뭐가 중요해? 병원장 자리가 뭐가 중요해?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오상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우가 일어섰어요. 내가 이사회를 움직이든 뭘 하든 난 상관없어. 내 딸은 내가 살릴 거야. 정우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오상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차가운 본심이 드러났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오상철이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난 언론에 다 풀겠어. 서울대학병원 병원장에 숨겨진 딸. 30년 전 사라진 아내. 아주 자극적인 기사거리가 되겠지. 오상철이 문고리를 잡으며 뒤돌아보았어요. 형, 마지막 기회였어. 정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상철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오상철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병원 앞에 모였어요. 오상철이 단상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오상철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상철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렸어요. 서울대학병원 서정우 병원장이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서정우 병원장에게는 숨겨진 딸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병원에 환자로 입원해 있는 이서아라는 여성이 바로 그 딸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오상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장은 이 환자에게 수십억 원의 치료비를 대납하고 직접 수술까지 집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간까지 기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한 의료입니까? 이게 병원장이 할 짓입니까? 그때였습니다. 회견장 뒤쪽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모든 기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서정우 병원장이었어요. 정우가 천천히 단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오상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정우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렸습니다. 모든 기자가 숨을 죽였어요. 정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이서아 환자는 제 친딸입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니, 잃은 게 아니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어머니가 임신한 제 아내를 내쫓았습니다. 회견장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우가 계속했어요. 아내는 쫓겨나면서도 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30년을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내를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오늘 병원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회견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병원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비판 받아들이겠습니다. 병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면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제 딸은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30년간 아빠 노릇 한 번 못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딸에게 재간을 주는 것, 그것만큼은 누가 뭐래도 하겠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견장에 플래시가 쏟아졌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정우는 대답하지 않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오상철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아는 병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속보입니다. 서울대학병원 서정우 병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아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어요. 서정우 병원장이 30년간 숨겨온 딸의 존재를 공개했습니다. 화면에 정우의 얼굴이 나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정우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리모컨을 놓쳤어요.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제 친딸입니다. 화면 속 정우가 말했어요.
30년 전 사라진 제 아내가 낳은 딸입니다. 서아의 눈이 커졌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병원장님이 내 아버지? 화면 속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아의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엄마, 엄마가 쫓겨났던 거야? 서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30년간 혼자 고생한 엄마 아빠 이야기만 하면 웃으시던 엄마, 원망하지 말라고 하시던 엄마. 그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 딸은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화면 속 정우가 말했어요. 서아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그날 밤 정우가 서아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을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딸 앞에 아버지로서 서는 것이었습니다. 정우가 깊은 숨을 내쉬고 문을 열었어요.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아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들어서자 서아가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두 사람 모두 몰랐습니다.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 아버지세요? 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버지야.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우가 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미안하다, 서아야.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고생을 혼자 시키게 해서 아빠 노릇 한번 못 해줘서 정말 미안하다. 정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항상 그랬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서아가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우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어요.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서아가 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서아의 입에서 그 단어가 흘러나왔어요.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30년의 세월을 녹였습니다. 그래, 내 딸아. 정우가 서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아빠가 왔어. 늦어서 미안해. 이제 아빠가 지켜줄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30년 만에 만난 부녀의 운명을 건 수술이라며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정우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향했어요. 복도에서 한동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장님, 한동현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수술 준비를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반드시 두 분 다 살려내겠습니다. 정우가 한동현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맙다, 동현아. 믿는다. 정우가 수술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옆 수술실에서 서아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정우가 서아의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아가 수술대에 누워 있었어요. 마취가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빠. 서아가 정우를 바라보았어요. 정우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야, 아빠가 선물 줄게. 정우가 품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만약 내가 못 일어나면 이거 읽어줘.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같이 일어나야죠. 정우가 미소 지었어요. 그래, 같이 일어나자. 약속해. 마취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아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정우도 옆 수술실로 이동했습니다. 수술대에 누웠어요. 무영등의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나리나, 지켜봐. 우리 딸 살릴게. 정우의 의식이 서서히 멀어졌어요. 12시간의 대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우의 간 일부를 떼어내는 수술이 먼저 진행되었어요. 한동현이 집도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스승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했어요. 정우의 간 일부가 성공적으로 적출되었습니다. 서아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담당 교수가 집도했습니다. 이식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옆 수술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심정지, 정우 병원장님 심정지. 한동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우의 심장이 멈춘 것이었어요. 제세동기 준비. 한동현이 소리쳤습니다. 의료진이 필사적으로 움직였어요. 충격. 정우의 몸이 들썩였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는 여전히 직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다시 한동현이 외쳤습니다. 충격.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한동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병원장님, 제발, 제발. 세 번째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순간 심전도 모니터에 작은 파동이 나타났어요. 점점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한동현이 소리쳤습니다. 의료진 사이에서 안도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기적이었습니다. 나머지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아에게 정우의 간이 성공적으로 이식되었어요. 봉합이 끝나고 모든 수술이 종료되었습니다. 수술 종료. 담당 교수의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렸어요. 의료진 모두가 탈진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안도의 빛이 가득했어요. 정우가 먼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회복실의 천장이 보였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정우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아는 어떻게 됐어? 옆에서 한동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병원장님, 의식 돌아오셨어요? 서아는. 정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동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따님도 성공적으로 회복 중이십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정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울다 웃다를 반복했습니다. 서아도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몸이 가벼워졌다는 것이었어요.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간이 자신의 몸속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일부가 자신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며칠 후 두 사람은 같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서아가 고개를 돌려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우도 서아를 바라보았어요. 아빠. 서아가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그 호칭이 여전히 낯설면서도 너무나 따뜻했어요. 왜 내 딸?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서아가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살려줘서. 정우도 웃었어요. 당연한 거야. 아빠니까. 두 사람은 손을 뻗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아빠 간으로 살아가는 거야. 아빠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아.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도 그래. 내가 건강해지는 게 느껴져.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햇살이 병실 안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병원장직에서 물러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건물에 동네 의원을 개업했어요. 정우 내과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곳이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찾아와 진료를 받았습니다. 정우는 이제 명의가 아닌 그냥 동네 의사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서아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의료진도 놀랄 정도의 회복력이었습니다. 서아는 학교로 복귀했어요. 아이들이 서아를 보자마자 뛰어와 안겼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선생님도 보고 싶었어, 얘들아. 교실에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정우와 서아는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매일 아침 정우가 서아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뚜껑을 열면 예쁘게 담긴 반찬들이 있었어요. 서아가 웃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30인데 도시락이요? 정우가 투덜거렸어요. 그래도 싸줄 거야. 30년치 도시락 몰아서 싸줘야 하니까. 어느 날 정우와 서아는 함께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나린의 묘소를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작은 무덤이었어요. 비석에는 이나린의 묘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우와 서아가 나란히 묘 앞에 섰어요. 정우가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나린아.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왔어.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서아도 입을 열었어요. 나 아빠 찾았어. 엄마 말대로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서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가 날 살렸어. 정우가 묘석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린아, 미안해. 너무 늦어서 미안해. 정우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내가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나를 원망하지 않고 딸한테 좋은 아빠라고 말해줬다며. 정말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두 사람은 나린의 묘 앞에서 나란히 묵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나린이 두 사람을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서아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어요. 같은 학교 동료 교사였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남자였어요. 처음에 정우는 못마땅했습니다. 내 딸한테 어떤 놈이 눈독을 들여? 하지만 서아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어느 날 서아가 그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빠, 인사드릴 사람 있어요. 정우가 소파에 딱딱하게 앉아 있었어요. 일부러 무뚝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저 처음 뵙겠습니다.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정우가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우리 서아 좋아해? 정우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좋아합니다. 남자가 벌떡 일어나 대답했어요. 정우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얼마나 좋아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정우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서아가 아빠하며 정우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정우가 남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서아 힘들게 하면 가만 안 둔다. 알았나? 남자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우의 표정이 슬쩍 풀렸습니다. 투덜거리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작은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마친 정우가 불을 끄고 있었어요. 오늘도 하루가 끝났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아빠, 문 밖에서 서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아가 환하게 웃고 서 있었어요. 데리러 왔어요. 정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서아가 정우의 팔짱을 꼈어요.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이 해주는 거면 뭐든 좋지. 서아가 웃었어요. 에이, 아빠 맨날 그 말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우와 서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30년의 긴 이별 끝에 찾은 가족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은 사랑이었어요. 날이나 잘 지켜보고 있지? 정우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 딸, 내가 잘 지킬게. 약속해. 서아가 정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뭐라고 했어요? 정우가 웃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노을 지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기다림 끝에 피어난 사랑, 이별 끝에 찾은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친구와 가족,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